살려주세요, 제발. 당신 정체가 뭐? 말했을 텐데 조심하라고. 여긴 내 구역이다. 여러분, 평생을 국가와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엔 이름도 명예도 없이 어둠 속에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렀던 사람.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에게 남은 것은 낡은 경비복 한 벌과 사람들의 무관심뿐이라면 여러분은 그 삶을 실패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숭고함이라 부르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화려한 청담동의 한복판,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을 지키는 어느 노병의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우리 사회가 외면했던 한 남자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 소리도 없이 박태준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는 가장 먼저 거울 앞에 섭니다. 낡았지만 다림질이 칼같이 잡힌 경비복. 그는 단추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채웁니다.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가 갑옷을 입듯 그의 동작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죠.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이지만 그는 구두 끝에 묻은 작은 먼지조차 용납하지 않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 허리는 조금 굽었을지언정 그의 정신은 여전히 30년 전 그 뜨거웠던 현장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청담동 골든캐슬. 대한민국 0.1%가 모여 산다는 이곳의 아침은 차갑습니다. 태준 씨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해도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뿐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배경처럼 존재하는 필요할 때 부려먹는 소모품 정도로 여기죠. 아저씨, 이거 좀 치워요. 아침부터 재수없게 바닥에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태준 씨는 군소리 없이 허리를 숙입니다.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에겐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켜보는 우리 가슴 한구석은 답답해져 옵니다. 저 어르신도 누군가의 귀한 아버지일 텐데 저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하는 울분이 차오르죠.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태준 씨처럼 웃으며 넘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태준 씨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유일한 햇살이 있습니다. 바로 8살 지우입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멋지시네요. 그래, 지우구나. 차 조심해서 가거라. 태준 씨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는 순간 소매 아래로 깊고 험악한 흉터가 드러납니다. 칼에 베인 듯한 예사롭지 않은 자상. 지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으며 달려가지만 태준 씨는 서둘러 소매를 내리고 손등을 감춥니다. 평범한 경비원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 상처. 사실 그건 20년 전 국가요원으로서 사선을 넘나들며 얻은 훈장보다 값진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흉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전 10시, 태준 씨의 평온했던 루틴이 깨집니다. 입주민 주최구역이 아닌 방문객 구역에 비스듬히 칼을 세우는 젊은 남자. 바로 이 아파트의 골칫덩이이자 재벌 2세 강민준입니다. 강민준 씨, 여기는 지정 주차구역입니다. 차를 옮겨주셔야겠습니다. 영감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깐깐해? 내가 여기 관리비로 당신 월급 몇 배를 내는 줄 알아? 관리비와 주차 규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동해 주십시오. 민준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집니다. 감히 밑바닥 경비 주제에 자신의 앞길을 막는다는 것이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느껴진 모양입니다. 민준은 태준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칩니다. 야, 똑바로 들어. 당신 여기 얼마나 더 붙어있고 싶어. 내가 말 한마디면 당신 내일 당장 길바닥이야. 주제 파악 좀 하고 살라고, 어? 태준 씨의 몸이 휘청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찰나의 순간 태준의 눈동자에 서늘한 안개가 서립니다. 민준은 순간적으로 섬뜩함을 느낍니다. 뭐지? 이 늙은이 눈빛이 왜 이래? 하지만 이내 오기를 부리며 더 무례하게 굽니다. 영감님, 내 인내심 짧거든. 여기 계속 있고 싶으면 내 눈에 띄지 마요. 알았어? 민준은 침을 뱉듯 말을 내뱉고는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홀로 남겨진 주차장. 태준 씨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경비 모자를 천천히 줍습니다. 그리고 먼지를 텁니다. 그의 손등 위 흉터가 파르르 떨립니다. 분노 때문일까요? 아니면 억눌린 본능 때문일까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지금 태준 씨의 침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국가의 질서와 자신의 마지막 존엄을 말이죠. 하지만 민준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오늘 건드린 사람이 잠자는 사자의 꼴이었다는 사실을요. 이 작은 주차장에서 시작된 갈등이 조만간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사건의 서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과연 태준 씨는 이 수모를 끝까지 견뎌낼까요? 그리고 민준의 차량 트렁크에서 들려오는 그 기묘한 금속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태준이 멀어지는 민준의 차 번호판을 날카롭게 응시하며 품 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습니다. 여러분이 태준 씨라면 이 억울함을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 언제인가요? 내 잘못도 아닌 일로 고개를 숙여야 할 때, 혹은 내가 가진 정당한 권리보다 타인의 무례한 권력이 더 힘을 발휘할 때 아닐까요? 오늘 태준 씨에게 찾아온 아침은 평소보다 더 시리고 가혹합니다. 어제의 작은 충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벼랑 끝에 몰린 사자는 짖지 않습니다. 그저 사냥의 시간을 기다릴 뿐이죠. 오후 2시, 가장 분주한 시간입니다. 태준 씨의 이마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때 로비를 울리는 구두굽 소리. 어제 주차장에서 마주쳤던 강민준입니다. 그의 입가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민준이 태준이 정리해둔 상자 더미를 쓱 훑더니 가장 크고 무거운 상자를 툭 걷어차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어이, 영감님, 내 택배 어딨어? 눈이 침침해서 못 찾는 거야? 아니면 일부러 숨겨둔 거야? 심호흡을 하며 호수 말씀하시면 찾아드리겠습니다. 602호, 어제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내 눈앞에 띄지 말라고. 근데 왜 자꾸 사람 불쾌하게 여기서 알랑거려? 태준 씨는 대답 대신 바닥에 떨어진 상자를 향해 허리를 굽힙니다. 그 순간입니다. 민준의 번뜩이는 구두 끝이 태준 씨의 거친 손등위를 지그시 밟고 올라섭니다. 태준의 손등이 민준의 구두 밑에서 짓눌립니다. 낡은 면장갑 위로 핏기가 가시고 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지. 늙었다고 귀까지 먹었나? 경비 주제에 건방지게 눈을 똑바로 뜨고 말이야. 순간 태준 씨의 눈빛이 변합니다. 평범한 경비원의 눈이 아닙니다. 사선을 넘나들며 수많은 적의 숨통을 끊어놓았던 유령 요원의 살기.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발을 뗍니다. 본능적인 공포. 태준의 시선 하나에 민준의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뭐야? 그 눈빛은? 지금 나 치겠어? 쳐봐! 쳐보라고! 태준 씨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짓밟힌 손등을 뒤로 감추며 그는 다시 무표정한 경비원의 가면을 씁니다. 택배 여기 있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민준의 보복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에는 태준 씨를 겨냥한 악의적인 글들이 쏟아집니다.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다. 나이 들었다고 유세 부리며 주차 단속을 함부로 한다.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글 아래엔 차가운 댓글들이 달립니다. 요즘 경비원들 너무 귀여우르네요. 우리 아파트 수준 떨어지게 저런 사람을 왜 써요? 당장 교체합시다. 여러분, 무서운 건 민준의 갑질만이 아닙니다. 그 갑질에 동조하고 힘없는 노인을 손가락질하며 즐기는 무심한 대중의 시선입니다. 평생을 국가에 바친 노병이 오늘 하루아침에 위험한 노인네로 낙인 찍히고 만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서글픈 단면이죠. 하지만 태준 씨는 이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에겐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어두운 지하 주차장 3층. 태준이 순찰등을 들고 조용히 걷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태준 씨는 민준의 포르쉐 근처를 지나가다 멈춰섭니다. 본능입니다. 30년간 단련된 첩보 요원의 감각이 경고음을 울립니다. 민준이 누군가와 은밀히 대화하는 소리, 그리고 트렁크가 열릴 때 들리는 미세한 소음. 챙그랑, 철컥. 일반적인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밀하게 가공된 금속 부품들이 맞물리는 소리. 총기 파츠입니다. 태준 씨의 동공이 확장됩니다. 민준의 정체가 단순한 망나니 재벌 2세가 아님을 직감하는 순간입니다. 태준이 기둥 뒤로 몸을 숨깁니다. 민준이 검은 가방을 건네받으며 주위를 살피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슴이 뜁니다. 분노가 아닌 사명감입니다. 이 아파트에 지우 같은 아이들이 사는 이곳에 총기가 흘러들어오고 있다. 태준 씨는 고민에 빠집니다. 나는 이제 힘없는 경비원일 뿐인가, 아니면 여전히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파수꾼인가. 굴욕적인 해고 위기 앞에서 그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윤 소장이 고개를 떨구고 서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해고 통지서가 들려 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됐대요. 강민줄 씨 아버지가 워낙 압력을 넣어서. 조용히 윤 소장의 어깨를 짚으며, 괜찮습니다, 소장님. 잘못이 아니니까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고 이제 좀 편히 일하시려는데. 형님, 이번 달까지만 나오시라는데 저 진짜 미치겠습니다. 어떡해요, 형님? 태준 씨는 대답 대신 창밖을 봅니다. 멀리 등교하는 지우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을 지나가는 민준의 검은 차.
태준의 눈빛이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그는 품 안에 면장갑을 꽉 쥡니다. 벼랑 끝입니다. 일터도 명예도 생계도 모두 빼앗길 위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릎 꿇고 빌며 자존심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거대한 악에 맞서시겠습니까? 태준 씨는 이제 경비복을 벗고 20년간 봉인했던 유령의 이름을 다시 꺼내려 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바친 자리가 단 한 통의 전화, 단 한마디의 갑질로 사라진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억울함에 잠을 못 이룰까요? 아니면 세상의 비정함에 고개를 떨구게 될까요? 오늘 태준 씨는 20년 만에 다시 가장 어두운 곳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가 지키려 했던 평화가, 그가 아끼던 아이들의 미소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죠. 버려진 노병이 다시 나를 세우는 순간 세상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 구분등이 얼마나 단단한 방패였는지를 말입니다. 경비실 내부, 태준이 사물함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아닌 퇴직의 시간입니다. 태준 씨는 평소처럼 묵묵히 자신의 짐을 챙깁니다. 칫솔 하나, 낡은 수첩 한 권, 그리고 어제 민준에게 짓밟혔던 그 면장갑입니다. 윤 소장이 경비실 문가에 기대어 눈시울을 붉히고 있습니다. 태준은 오히려 덤덤하게 제복 상의를 벗어 걸어둡니다. 형님, 진짜 이렇게 가시는 겁니까? 제가 입주민 대표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제발요. 소장님, 고개 숙이지 마세요. 당신 잘못 아닙니다. 그저 제 시간이 다 된 것뿐이에요. 태준 씨는 마지막으로 경비실 거울을 봅니다. 제복을 벗은 그의 어깨가 왠지 더 가벼워 보이기도 혹은 더 무거워 보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정문 벤치. 지우가 태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비실을 나서는 태준 씨의 앞을 지우가 막아섭니다. 아이의 손에는 알록달록한 종이에 쌓인 사탕 한 알이 들려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안 오세요? 엄마가 할아버지 나쁜 사람이라고 인사하지 말랬는데. 저는 알아요. 할아버지는 영웅이잖아요. 지우야, 할아버지는 영웅이 아니란다. 그냥 문을 지키는 사람일 뿐이지. 아니에요. 이거 먹고 힘내세요. 제가 내일도 모레도 여기서 기다릴게요. 지우가 태준의 거친 손바닥 위에 사탕을 놓아줍니다. 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태준 씨는 아이가 멀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평생 나라를 지키며 숱한 훈장을 받았지만 고작 이 사탕 한 알보다 무거운 건 없었습니다. 그는 다짐합니다. 이 아이가 뛰노는 이 땅을 저 추악한 범죄자들이 더럽히게 두지 않겠다고 말이죠. 방 안은 정적에 잠겨 있습니다. 태준 씨는 방 한 구석,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냅니다. 20년 전 박태준이라는 이름 대신 유령으로 불리던 시절의 유물들입니다. 상자를 열자 빛바랜 신분증과 검계라고 적힌 수첩, 그리고 낡았지만 관리가 잘 된 나이프 한 자루가 보입니다. 혼잣말로 낮게 읊조리며 내가 나라를 지켰던 건 이런 놈들이 활개치는 세상을 보려던 게 아니었어. 그는 수첩을 넘깁니다. 깨알같이 적힌 암호들 사이로 눈에 띄는 이름 하나, 강민준. 태준 씨는 이미 주차장에서 포착한 증거들을 조합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들여오려던 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무국적 총기들, 그것들이 아파트 지하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태준 씨의 눈빛을요. 낮에 보았던 그 힘없는 노인의 눈이 아닙니다. 굽어있던 허리가 꼿꼿이 펴지고 느릿했던 손놀림은 번개처럼 빨라집니다. 그는 이제 경비원 박 씨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블랙 요원, 유령이 소환되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생계보다, 자신의 자존심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그는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네 아버지들이 살아온 방식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깎여 나가도 소중한 것들은 기어이 지켜내는 그 숭고한 고집말입니다. 태준이 휴대폰을 듭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를 익숙하게 누릅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집니다. 태준 씨의 표정은 석상처럼 굳어 있습니다. 마침내 상대방이 전화를 받습니다. 나다, 유령. 형님, 정말 형님입니까? 살아계셨던 겁니까? 지난 20년 동안 대체 어디서? 안부는 나중에 듣지. 지금 당장 청담동 골든캐슬 지하 주차장으로 기동팀 편성해라. 타깃은 강민준, 3D 총기 밀매다. 형님, 위험합니다. 지금 은퇴하신 지가 언젠데? 여긴 내 구역이다. 내 구역의 아이들은 내가 지킨다.
1시간 준다. 태준이 전화를 끊고 낡은 검은색 점퍼를 걸쳐 입습니다. 지우가 준 사탕을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전설의 귀환, 대한민국 보안사에서 가장 화려한 전적을 남기고 사라졌던 그가 고작 아파트 경비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비웃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제부터 벌어질 일들은 단순한 검거 작전이 아니라 무너진 정예를 바로 세우는 노병의 마지막 심판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 이제 심장 소리가 들리십니까? 정의가 승리하는 그 짜릿한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늙어도 사자라는 말을 믿으십니까? 평소에는 보잘것없는 노인이라 비웃던 이들이 그 노인이 발톱을 드러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 밤 청담동의 화려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더 이상 평화로운 공간이 아닙니다. 비겁한 범죄와 숭고한 사명감이 부딪히는 전장이자 억울하게 짓밟혔던 한 남자의 명예가 되살아나는 심판의 날입니다. 숨을 죽이고 지켜가 주십시오. 진짜 복수는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정교하며 완벽할 뿐이죠. 지하주차장 3층 B구역. 어둠 속에 민준과 외국인 조직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약속된 거래 시간입니다. 민준은 초조한 듯 입술을 깨물며 검은 가방을 확인합니다. 그 안에는 3D 프린터로 정밀하게 제작된 권총 부품들이 가득합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 바로 아래에서 이런 끔찍한 물건들이 오가고 있는 겁니다. 민준의 경호원들이 사방을 경계합니다. 그때 기둥 뒤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태준 씨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구분 등의 노인이 아닙니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몸놀림. CCTV의 위치와 경비 요원들의 시야를 완벽하게 계산한 움직임은 그가 왜 유령이라 불렸는지 증명합니다. 물건 확실하군. 잔금은 스위스 계좌로 쐈다. 좋아. 다음 거래는 더 크게 가자고. 여기만큼 안전한 데도 없으니까. 민준이 비열하게 웃는 순간 태준이 어둠 속에서 튀어나옵니다. 전광석화 같은 농작입니다. 누구야? 태준 씨의 손이 경호원의 목덜미를 스칩니다. 단 한 번의 타격. 거창한 액션은 없습니다. 오직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급수 공략뿐입니다. 순식간에 경호원 2명이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민준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칩니다. 태준의 면장갑 낀 손이 민준의 멱살을 막아챕니다. 영감님, 당신 미쳤어? 이거 놔! 죽고 싶어! 조용히 해라. 네 목소리가 이 아파트의 평화를 깨고 있으니까. 그때입니다. 복도를 가득 메우는 요란한 타이어 마찰 소리. 검은색 밴 4대가 주차장을 봉쇄하며 들이닥칩니다. 중무장한 요원들이 총을 겨누며 쏟아져 나옵니다. 민준은 경찰인 줄 알고 오히려 기세 등등해집니다. 경찰 아저씨들, 열이 이 영감 좀 잡아가요. 나를 납치하려 했다고, 이 미친 경비원이. 하지만 상황은 민준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차에서 내린 리더급 요원 준혁이 민준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태준 앞으로 걸어옵니다. 준혁이 태준의 앞에 서서 멈춥니다. 그의 뒤로 수십 명의 요원이 일사불란하게 정렬합니다. 전체 선배님께 경례! 수십 명의 요원이 절도 있게 거수경례로 몰립니다. 정적만이 흐르는 지하 주차장. 낡은 점퍼를 입고 한쪽 손에 민준의 멱살을 쥐고 있는 초라한 노인. 그 노인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진짜 어른의 무게입니다. 무시당하고 짓밟혀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 그가 제복을 벗고 평범한 노인이 되었을 때조차 그의 영혼은 여전히 거인이었습니다. 민준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믿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쓰레기라 부르며 손등을 짓밟았던 그 노인이 사실은 이 나라의 전설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준혁이 민준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웁니다. 말도 안 돼. 저 늙은이가... 대체 당신들 미쳤어? 내가 누군지 몰라! 강민준, 국가보안법 및 불법 무기 제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당신 아버지가 와도 이번엔 못 나가. 민준이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떱니다. 태준 씨는 그런 민준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아주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마지막 경고를 남깁니다. 조심하라고 했지. 여기가 내 구역이라고. 민준이 요원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갑니다. 주차장에는 이제 태준과 준혁만이 남았습니다.
형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오십시오. 조직에선 아직 형님이 필요합니다. 아니, 나는 여기가 더 편해. 누군가는 문을 지켜야 하지 않겠나? 태준 씨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높은 자리, 명예로운 직함, 그런 건 그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지키고 싶은 건 국가라는 거창한 이름보다 새벽 일찍 인사해주는 지우의 웃음과 아파트 주민들의 평범한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태준 씨를 해고했던 주민들은 어떤 얼굴로 그를 마주하게 될까요? 그리고 민준의 뒤를 봐주던 거대 권력의 그림자가 여전히 이 아파트를 노리고 있다면요. 여러분, 진정한 복수란 무엇일까요? 나를 괴롭힌 사람을 처절하게 응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만큼 더 고결한 삶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오늘 태준 씨는 자신을 버렸던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복수를 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용사와 복귀입니다. 이름도 없이 사라질 뻔했던 한 노병의 명예가 가장 소박한 경비복 위에서 다시 피어나는 순간에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아파트 로비 대형 TV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골든 캐슬 아파트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재벌 2세 강민준의 총기 밀매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됩니다. 국가보안기관의 철저한 사전 정보 수집이 결정적이었다는 랭카의 멘트가 울려 퍼지죠. 주민들은 서로의 눈을 피합니다. 그 철저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자신들이 불친절하다며 쫓아냈던 그 경비원 박 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태준 씨를 비난하던 커뮤니티 게시판은 이제 우리가 너무했다, 부끄럽다는 자성의 글로 도배됩니다. 입주민들이 관이소 앞에 모여 한원서를 작성합니다. 한 입주민은 태준의 구두에 커피를 쏟았던 기억에 얼굴을 붉힙니다. 관리소장실. 윤 소장이 새 제복을 정성스럽게 다리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평상복 차림의 태준 씨가 들어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 지하 주차장에서의 그 서늘한 유령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알던 인자하고 무구한 노인의 얼굴입니다. 형님, 아니 요원님, 진짜 오셨네요. 저는 혹시라도 안 오실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요원님은 무슨 경비복 다 됐습니까? 태준 씨는 다시 제복을 입습니다. 국가의 훈장이 달린 정복은 아니지만 그에게는 이 낡은 경비복이 더 소중합니다. 자식 같은 입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아이들의 등굣길을 열어주는 이 옷이야말로 그의 마지막 사명이기 때문이죠. 아파트 정문. 복직한 태준이 초소 앞에 서 있습니다. 태준 씨가 나타나자 주민들이 하나둘 다가옵니다. 어제까지 무시하던 사람, 눈길조차 주지 않던 사람들이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박 선생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분인 줄도 모르고. 이거 좀 드세요. 저희 아파트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태준 씨는 그들의 손을 맞잡으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짧은 말 한마디에 주민들은 오히려 더 큰 울림을 느낍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의 정이고 한입니다. 나를 짓밟았던 이들조차 품어안는 그 넉넉한 마음. 태준 씨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저 보이는 것에만 익숙해진 가련한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진정한 영웅은 누군가를 심판하기보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법입니다. 놀지는 아파트 정문 앞 공원.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치고 있습니다. 하교하던 지우가 태준 씨를 발견하고 달려옵니다. 태준 씨는 지우가 준 사탕의 껍질을 주머니에서 꺼내 보여주며 지우를 반깁니다. 할아버지, 이제 안 가시는 거죠? 제가 어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 지우야. 덕분에 할아버지가 다시 문을 지키게 됐구나. 할아버지, 그런데 사람들은 왜 나쁜 짓을 해요? 할아버지처럼 착하게 살면 되는데? 지우야, 세상엔 가끔 어둠이 내려앉기도 한단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 어둠을 묵묵히 견디는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은 여전히 살만하단다. 노을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립니다. 배경으로 평화로운 아파트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박수받는 보이는 사람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묵묵히 빗장을 거는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낡은 장갑을 끼고 아침을 여는 경비원 아저씨, 거친 손으로 가족의 밥상을 차리는 우리네 아버지. 그분들이 사실은 이 세상을 지탱하는 가장 위대한 유령 요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 평범한 이웃이 사실은 당신의 영웅이었다는 사실.
이제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태준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수호자들의 이야기는 내일 아침에도 계속될 것입니다.